한 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인 실종되는 사람이 7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이유들로 이제 뭐 미귀가자 뭐 이런 것들 빼고 한 해에 300명 정도가 해결이 안 된대요. 매년. 미해결이라는 거 진짜 이것저것 다 빼고 다 뺐어. 다 뺐는데 300명이 남은 거라니까. 한 해에. 어디 갔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뭐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5만 명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여하겠다라는 사람 5천 명도 안 되니까 이게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됐던 임병수 탐정이고요.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방송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민한데. 예. 탐정 일을 하시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의뢰가 기억 남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일단 탐정이 경찰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결이 안 됐는데 억울한 사연들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였었냐면 자기 남동생이 50대 중반의 남동생이 자살을 한 게 아닌데 자살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의뢰를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그 3남매가 있어요. 3남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죠. 죽인 건데 남동생이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사망한 상태였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자기가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동생은 맥주를 먹지 않는데 옆에 맥주병이 한 40몇 병이 막 나뒹굴어져 있고 뭔가에 둔기로 맞은 그런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를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 원인이 국가수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 아이들은 3남매 중에 한 명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혼수 상태 스스로 돌아가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맥주도 안 먹는 동생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험을 많이 들어놨대요. 3남매들이. 그래서 살해 의혹이 확실하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냥 이렇게 로 종결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소름이 끼치긴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죠. 왜냐하면 국가수사기관이나 이런 법은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살해 동기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그런 수사를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국가수에서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종결이 된 사건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둔기로 맞은 게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런 거죠. 그 의뢰인 말이 폴리스 라인이 쳐 있을 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자기가 억지로 막 들어갔대요. 현장을 자기 동생 죽어 있는 상황을. 근데 머리가 이제 피가 탁탁탁 터지고 누워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넘어져서 그랬다. 술이 채가지고 그 맥주병이 한 40병 정도 이상 있었대요. 주변에 널브러져 있고 집이 완전히 엉망이 돼 있고. 근데 동생은 맥주를 안 먹는데요. 소주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확실하게 아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이 하거나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사망한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조카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자기네들은 노코멘트 하겠다. 감정들이 있고 그렇던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아빠를 그렇게 하기가 참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장 자체가 그래요. 의뢰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쇼킹한 거죠. 또 퇴직을 한 아버지를 남매가 정신병원에 가둔 케이스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우리가 가두려면 와이프랑 자식 둘 남매의 동의가 있으면은 가능하거든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그 정신병원에 가둔 거죠. 그 가둔 이유는 여기저기 오줌을 다 싸고 다니고 아버지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막 다 꾸며낸 거예요. 꾸며내서 정신병원에 실제로 입원을 시키고 새로운 아파트를 아버지 퇴직금 일시불로 받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고모가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감금된 아버지의 누나가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전혀 오줌 싸고 다니고 이런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부인과 이 아이들이 생친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재혼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별을 했고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돼서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 저희가 이제 찾아내고 체포감금 그걸로 해서 체포감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까지만 소재 파악해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재산을 목적으로 와이프랑 아이들이 그렇게 다 장성한 친구들이에요. 20대예요. 전부 다 셋이 짜고 그냥 진짜 그 있지도 않은 사실로 병원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의뢰인의 주장이니까 확실하진 않죠. 의뢰인의 말도 100% 신뢰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강제로 입원시킨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분은 지극히 정상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억지로 자기가 어떤 위법하게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도움을 주죠. 저희가 조선족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마약을 처먹기도 하고 그걸 유통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이 남자의
어떤 그런 짓거리들을 찾아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달라 이런 의뢰가 있었어요. 누나가 친동생을 그런 물증들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 정보는 다 제공하겠다. 저 동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조선족인데 한국 남자하고 이제 만나고 있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예비 매형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고를 자꾸 치는 거예요. 막 돈도 뜯어내고 행패도 부리고 못 살게 하니까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남동생을 쳐 넣어야겠다. 이거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 진행을 실제로 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조선족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사진을 이렇게 2명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신분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들고서 찍은 거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손이 보이잖아요. 손가락이. 근데 손가락이 보이는데 손가락 옆에 막 칼자국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찢어진 막 탁탁탁 돼 있는. 완전히 그 옛날 이렇게 보면은 다 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노동하는 사람보다도 더 심한 추운 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는 한국 사람이고 하나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딱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을 찾아달래요. 왜 찾아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대요. 그럼 전화를 해라.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말 있잖아요. 내 누군지 아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중에 임병수 탐정이 사람을 잘 찾는다라고 자기가 들어서 연락을 한 거래요. 이 사람을 찾아달래요. 근데 한 사람은 경상북도 주민등록부 번호 자체가 한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얘기 자체가 좀 안 좋은 목적으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를 안 받았죠. 청부라고 보는 거죠. 좀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좀 이렇게 아끼고는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안 떠들고. 청부 얘기 나와서 청부 살인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진짜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직접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은 없죠.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달라 그런 것들이었죠. 네. 직접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농담 비슷하게 진짜 이거 사람 진짜 없애버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된다라고 잘 설명을 하죠. 주변에서 청부살인 의뢰 받는 거를 보신 적도 있으세요? 얘기는 많이 듣죠.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부살인이나 청부상해가 있는 거는 맞아요. 한 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인 실종되는 사람이 7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경찰청에 실종 신고되는 인원이 7만 명이고 이제 여러 이유들로 이제 뭐 미귀가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빼고 한 해에 300명 정도가 해결이 안 된대요. 매년. 그러니까 실종 신고 되는 거는 7만 명인데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완전히 이제 실종 상태로 빠지는 게 300명 정도 된다고요. 어쨌든 실종 자체가 뭐 미해결되는 사람이 1년에 3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그럼 거기서 뭐 장기밀매가 됐든 뭐 청부가 됐든 해결이 안 되는 것만 300명이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청부살인이 있긴 한 거네요. 있죠. 네. 살다 보면 원수 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에서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 자세하게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2003년도에서 2011년도 2003년도, 2011년도 미립국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날인을 그때 안 했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지문 날인을 하잖아요. 근데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지문 날인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확률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그 이희진 사건 혹시 아시나요? 청부살인 사건? 자기 부모를 청부했죠. 이희진 부모를 피살시키는데 한국인 주범이 김다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범을 3명을 고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3명한테 3억 원을 써요. 그래서 이희진 부모를 죽이죠. 죽여서 김다운이를 입건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범, 중국인 공범 3명은 이미 모두 출국을 한 거죠. 그 붙잡히기 전에. 결국 주범 김다운이 이제 다른 증거로 붙잡히면서 전보가 드러난 뭐 그런 상황이니까 보통은 이제 청부를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 소위 얘기하면 뭐 청부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는 흥신소나 좀 이상한 데다가 의뢰를 해서 A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주고 그 사람의 동선을 따져.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적을 하다 보면 일주일, 2주, 3주,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루틴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불규칙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내가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동선을 움직인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루틴이 보인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더욱더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PD님이 매주 목요일 저녁 한 10시쯤 되면 자주 가는 뭐 바가 있어. 가서 뭐 칵테일 바에서 한잔하고 그 이후에는 뭐 보통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느 정류장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 들어가는 동선들이 나와요.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동선 파악을 거의 한 일주일에서 정말 길게는 1년까지 동선을 다 따는 거예요. 이 정보에 대한 수집을 싹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심부름센터 애들이 하겠죠. 안 좋은 목적으로 의뢰를 받은 애들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의뢰를 받으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는 거니까 그 돈은 이제 의뢰인 주머니에서 나오겠죠. 그렇게 딴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를 가지 않아도 뭐 6개월이나 뭐 3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동선을 따고 나면 내가 가만히 이제 집에 앉아 있어서도 목요일 날 밤 10시에는 이분이 보통 어디에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어떤 루틴이 나오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 계단을 몇 개를 올라가고 이 루틴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CCTV가 있고 어디가 한적하고 어디가 어둡고 이런 패턴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쏙 빠져요. 그런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작업할 포인트가 이렇게 한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얘들을 누가 들어오냐면 중국이나 외국인들이 작업을 하는 거죠. 지문날이나 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작업을 하고 바로 출국을 하는 거죠. 이게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이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3억을 주고 공범을 고용을 했는데 외국인이었고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출국을 한 상태이고 그렇게 많이 보통 진행이 되죠. 근데 외국에 그렇게 나가면 못 잡나요?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할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 공범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특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김다운이가 어느 정도까지 불었는지가 관건이겠죠. 근데 만약에 PD님이 김다운이도 많이 안 불겠죠. 불어가지고 일이 더 커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청부를 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진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체가 드러났다. 그런 사람들이 특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공조수사를 하겠죠. 수사기관에서. 그건 수사기관에서 할 몫인 거고 어쨌든 언론에 알려진 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다 출국을 해버렸다 뭐 이런 식이고 보통은 그런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은 이제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위장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1년에 7만 명 실종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 300명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는 2년 3년이면 벌써 1000명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죠? 300명씩만 돼도 엄청난 숫자죠. 1년에 300명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실종 상태에서 미기과되는 거죠. 시신 찾아내고 이런 거는 뺀 거니까 또. 너무 무서워요. 이게 정말 영화에서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문제는 내 패턴, 내 루틴이 알려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루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이제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뭐 알려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코엑스 삼성중앙 6번 출구로 가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스타필드 연결되는. 거기에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햄버거만 먹은 적이 있어요. 오전 10시, 11시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저는 햄버거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수배 걸린애는 아니고 이제 수배 걸린애 피해자에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걔를 찾아야 수배자를 찾으니까. 근데 걔가 맨날 가가지고 10시, 11시에 햄버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걔 동선을 따야 이제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햄버거를 먹고 싶지 않지만 대상자가 가기 때문에 저도 가야 되고 거기서 계속 잠복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를 싫어하지만 햄버거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걸 3개월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역으로 가고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이. 그 패턴을 3개월을 보니까 내가 자려고 딱 누워있다가도 걔가 이 시간에 뭐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동선이나 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제 추적을 해서 알려지는 그런 상태가 사실 위험한 거죠. 이걸 막으려면 내가 계속 패턴을 바꾸면서 살면 돼요. 패턴을 바꾸면서 이사도 계속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추적을 하면 정말 맘만 먹으면 무서운 거죠. 자기가 막 장기 밀매나 이런 어떤 추적을 받고 있다라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기가 종합병원에 정기검진을 한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망상이나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을 자꾸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도 보고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의뢰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두세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애를 제가 따라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없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뭐 없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없어졌는데 찾지를 못한다. 그럼 어딘가에는 있겠죠. 살아있지 않으니까 연락이 안 될 것이고 생활 반응이 없을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실종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청부살이는 진짜 현실감이 없었는데 장기 밀매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막 그 한창 귀신 헬리콥터 곶감에 뭐 이걸로 공중 발사도 많이 다루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장기 밀매랑 관련된 거였나요? 장기 밀매라는 거는 장기를 몰래 불법으로 매매하는 게 밀매잖아요.
있잖아요. 장기 이식은 합법이죠.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장기를 이식받기를 기다리려고 장기 이식을 대기하는 사람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근데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 내 사망 후에 내 장기를 써다오. 이렇게 도너 기증하는 사람은 5천 명도 안 돼요. 그럼 10분의 1이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뭐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5만 명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여하겠다라는 사람 5천 명도 안 되니까 이게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장기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개떼같이 달려들 수도 있죠.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장기를 기증하고 장기를 공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법적인 요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붙어야 되고 검사도 계속하고 수술할 때 보면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뭐 형제자매이고 내가 정말로 이식을 할 거를 서명을 했고 이런 관련 매뉴얼들 되게 복잡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 전문 병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꼼꼼하게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PD님이 이제 장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친척이에요. 제가 이제 장기를 공유하겠다라고 했어요. 법적인 절차대로 사회복지사도 붙고 그 장기 기증 관련된 이제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병원과 섭외해서 이렇게 되겠죠. 보통 장기 기증하는 사람, 장기를 받는 사람, 병원 이렇게 3박자예요. 보통 이 안에 이제 국가기관들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장기 이식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요 안에서 그 전날 하루 전날 입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병원이면은 정말로 지금 막 주문날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이 안에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뭐 그냥 이게 환자 바꿔치기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편법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절차들 다 빼고 아까 말씀하신 뭐 귀신 헬리콥터는 뭐 귀, 신장 아니면 또는 뭐 귀하의 신장이라는 뜻도 있고 헬리콥터라는 게 heart, 뭐 간, 뭐 이런 거에 이니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귀하에 이거를 매입한다. 옛날에는 많이 이제 고속도로 뭐 이런데 터미널 휴게소 화장실 이런 데 붙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는데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장기 매매를 이제 불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떼서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 되냐.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병원이 손발이 맞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제7조 45조에 보면 장기를 사고 파는 매매 자체를 하면 2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를 사고 파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재밌는 건 장기를 사고 파는 게 합법인 나라도 있어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이란이라는 나라 그래요. 이란은 사고 파는 게 가능해요. 그럼 장기를 사고 파는 걸 왜 하냐? 목숨을 잃는 사람한테 장기를 주는 건 좋은 거고 또 장기를 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입장이니까 돈도 받아 좋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유일하게 하는 게 이란이란 나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만 명이 장기를 받고 싶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근데 5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기증을 서약을 했어요. 나머지 시장의 사람들은 장기를 받으면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방법을 찾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스템 현행법에서는 안 되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또 중국으로. 중국은 각종 의혹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들은 얘기도 많지만 병원과 기증자, 수혜자 삼각관계 그다음에 이제 이 수술을 하려면은 수술도 집도해야 되지만 수술 전에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전부 다 어쨌든 병원이라는 데서 해야 돼요. 근데 매매 자체가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기증하는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뭐 꾸며서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닌 음지의 병원들이 있겠죠. 이상한 이렇게 좀 허름한 병원에서 장기 이식도 매매는 안 되지만 이식이라는 탈을 쓰고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준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생명을 연장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섭외하지 않는다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다는 의혹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으로 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뭐 잘 사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러면 그 장기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장기에 대한 공급은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형수들 그다음 뭐 860이나 이런 것들 많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장기를 유통을 시키는 방식도 쓰지만 사형수들이 어차피 사형을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오더가 오는 거죠. 오더. 간이 필요하다. 신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사람을 사형을 집행한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콜이 들어오는 대로 그런 의혹이 각종 인권 단체에서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5만 명이 이제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와서 수술을 받고 오는 케이스가 많지 않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허름한 병원에서는 진행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픈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신고나 이런 수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 병원 있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이 진행이 되면 우리 나이롱 환자들 입원시켜가지고 돈 받는 것처럼 뭐 돈이 되는 거죠, 사실.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 장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내가 장기 이식 받았다, 누구한테 장기를 샀다라는 말 할 수 있겠어요? 장기를 팔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쓰리 박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예요. 불륜하는 애들이 서로 몰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얘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발각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온라인상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했잖아요. 장기 밀매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크웹, 딥웹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장기 밀매도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아까 그 사형수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못 나올 사람들, 그거 말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신매매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을 납치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2022년도 6월달에 가양대교 혹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김가을 양 실종된 거 혹시 아시나요? 2022년 6월달에 김가을 양이라는 여성분이 가양대교에서 마지막으로 CCTV 잡히고 실종이 됐죠. 그리고 2달 지나고 나서 또 20대 남성이 똑같은 장소에서 실종이 됐는데 하반신만 발견이 됐잖아요. 하반신만. 그래서 거기도 지금 가양대교에서 김가을 양 그 다음에 2달 후에 남성이 발견됐는데 김포 그 강변에서 하반신만 나온 거죠. DNA 확인해 보니까 그람석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반신만 발견됐다라는 거는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잘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절단을 했다는 거고 하반신만 나왔다는 거는 상반신과 뭐 어떤 장기나 이런 게 없어졌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 다음 날 또 39세 박수민 씨라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이 됐고 비슷한 동네에서 3명이 실종이 됐죠.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청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그러면은 그 김가을 양이랑 다른 여성분은 안 나왔어요? 못 찾았죠. 그 남자만 하반신, 그러니까 아예 셋 다 실종이 됐으면은 뭐 퀘스천 마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반신만 나와 있는 그런 사체가 발견이 됐으니까. 그게 뭐 자연스럽게 끊어질 일은 없다라는 생각에 누군가 끊어냈다는 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술에 많이 취한 것도 아니고 실종되기 바로 직전에 여자친구랑 통화 내역도 있고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납치됐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납치됐으면 뭐 자기가 술이 먹어서 실종이 됐거나 자살을 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동기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타의에 의해서 실종이 됐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시신이 안 나오면 괜찮은데 왜 나왔는데 하반신만 나오냐는 거죠. 상반신이 왜 없어지고. 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사형수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누가 있을까요? 납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인신매매죠. 옛날 같으면 인신매매를 해서 섬에다 갖다 팔아버리고 강제 노역, 염전에서 염전 노예 시킨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장기 밀매가 훨씬 크게 돈이 되지 않을까요? 보통 한 3천에서 1억 2천, 1억 5천 장기 부위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납치를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CCTV랑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잡히고 그게 계속 될까요? 지금 아까 2022년 6월달에 김가을 양도 안 잡히잖아요. 마지막 CCTV 잡히고 그 이후에는 나온 게 없어요. 가양대교에서. 그러니까 CCTV가 많긴 많은데 CCTV에 마지막으로 잡혔는데 그 다음 뭐 어쩌라고. 그 다음 동선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잡힌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신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순식간이죠. 강남 한복판에서 얼마 그런 적 있었잖아요. 여자 저녁 때 아파트 단지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300명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실종자 중에 미해결이라는 건 진짜 이것저것 다 빼고 다 뺐어. 다 뺐는데 300명이 남은 거라니까. 한 해. 어디 갔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반신만 왜 나와 있냐, 왜 이게 절단이 돼 있냐는 거죠. 바다에서 뭐 상어떼가 온 것도 아니고 강에서, 김포항에서 그런 거니까. 어떤 증거가 있지 않으면 예단할 수는 없죠. 당연히 추정일 뿐이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입증도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죠. 관련된 오원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원춘 사건도 보시면은 영상에서 그 오원춘이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툭 시비를 걸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오원춘이 집을 얻어놓은 집도 수원의 지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골목이 쫙 있어요. 차 이렇게 대놓고 어두운 곳이고 1층 주택을 얘가 얻었단 말이에요. 1층 주택. 그러니까 사람을 딱 끄집어가지고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층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 보면 나가서
알아서 시비를 걸고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영상에서 보면 이 오원춘이 끌고 들어가고 납치돼서 이 여자가 끌려 들어가요. 끌려고 들어가는데 한 100m 뒤쪽에 어떤 여자가 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망을 보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오원춘 말고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지나가다 놀랬으면 신고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차 뒤에 숨어가지고 그걸 계속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오원춘의 범행을 도와주는 방조범 뭐 공범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진짜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가자 이랬을 수는 있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건 1층에서 고인이 되신 분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햄머로 죽이고 28조각을 다 발골을 다 했잖아요. 28개로 비닐봉다리에 다 남아서. 이게 뭐 인육 거래를 뭐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뭐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검찰이 한 얘기예요. 재판정에서 이건 인육 거래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인육 거래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기징역 때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인육은 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만약 거래를 하면? 경기도 모 도시에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인육 페스티벌하는 인육 페스티벌, 그게 모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경기도 모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육 유통된다. 인육 거래되고 인육 유통된다. 특히 어린이들 우리나라에도 된다.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냐 물어보니까 인육 페스티벌 하는 애들도 있다. 고기 잔치를 하는 거지 실제로. 먹으려고? 그렇겠죠. 저는 그걸 들었죠. 실제로. 항상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혼자 다니지 말고 밤늦게 다니지 말고 패턴을 조금씩 바꾸고.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일은 밤에 벌어지니까 일몰 후에는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다. 그리고 차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대중교통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5cm, 10cm 이상은 문을 열지 마시고 문을 항상 잠궈 놓으셔야 되고 그 문을 살짝 열어도 요만큼만. 왜? 주먹이 못 들어와야 되는가. 손이 못 들어올 정도의 한 10cm 이하로만 열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문을 항상 늘 잠그는 걸 습관을 하셔야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세요? 가장 힘든 거는 특별히 이게 힘들다라는 건 없고, 왜냐면 이제 둔해진 거죠. 거기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서 이상한 상황을 자꾸 보니까. 또 탐정한테 전화하는 일은 다 뭔가 우환이 끌었을 때 전화하지 좋은 소식으로 뭐 비즈니스 하자 이렇게 전화 오는 게 아니니까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고,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일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도 항상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죠. 그리고 수배자나 이제 기소중지된 애들 막 해외 나가서 이렇게 제가 직접 검거하진 않지만 경찰한테 신고해주고 뭐 이런 걸 할 때 걔네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사기치고 들어갔던 애들이잖아요. 걔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면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를 잡아갔는데 경찰한테 알려준 게 정거예요. 소재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끔 협박 전화하고 이런 게 좀 짜증나죠. 가끔. 뭐 탐정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오래됐는데 경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추적하고 탐문하고 몰래 미행하고 이런 것들의 패턴은 경찰과 똑같지만 탐정은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고 일반인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탐정은 대상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의뢰인도 조심해야 되고 법도 조심해야 돼요. 민간인 입장에서 무기 없이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상한 탐정들 뭐 이렇게 좀 같은 칼을 들고도 셰프 손에 들려지면 요리가 나오지만 강도 손에 들려지면 범죄가 되는 것처럼 이상한 탐정들도 아직은 많이 있지만 좋은 탐정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탐정들도 많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탐정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